안녕하세요.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 오수석입니다. 예, 저는 현재 경기 이제 소명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 대기업에 이제 파견 근무로 대입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 대입 정시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여러 수험생들 여러분께 정보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선문대학교에서 또 이 동영상 제작의 어떤 기회가 생겨서 또 이렇게 물론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 수도 있지만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기 좋게 또 1부, 2부, 3부로 해서 오늘 정시에서 꼭 유념해야 될 정보 위주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2021 대입 정시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얘기도 해야겠죠. 수능의 과목별 유불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과 같이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신의 성적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뭘 살려야겠다. 너는 나의 강점은 무엇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시의 모집 인원입니다. 올해 일단 상황은 증가를 했죠. 8만 명대로. 그쵸? 전년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일단 결시생 인원들이 많았죠. 한 14%대의 최종 결시 인원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이 절대 이제 쉬웠던 수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꼭 수험생들한테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 지원 그 부분이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시점엔 아직 수시의 최종 발표가 안 난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수시의 합격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낙담하지 말고 오늘 이 강의 잘 듣고 또 지원 전략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의 특징 부분이죠. 좀 전에 인원의 증가에 맞물려서 맨 위에 보면 이제 23%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8만 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능으로 해서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7771명, 약 88.4%가 수능 위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자세하게 뒤에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실제 수능 위주의 인원 1480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는 오히려 예체능 쪽 실기 위주는 인원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예체능 부분은 지금 해마다 수시에서의 모집 인원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교과와 종합의 인원은 그 뭐 감소폭이나 실제 모집 인원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모집군의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가나 다군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가군 하나, 그렇죠?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총 3회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특수목적대나 산업대는 추가로 지원을, 또 전문대도 추가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윗줄 보면 이제 나군으로 선발했던 한국교원대가 2021 정시에서는 가군으로 이렇게 변경한 대야. 그리고 가나군으로 선발했던 한양대 에리카하고 또 가다군으로 선발했던 강릉 원주대가 2021년 또 정시에선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모집하는 대학, 나군, 다군, 또 가나에서 모집하는 대학. 그러면 가나에서 이렇게 모집한다는 얘기는 가군에서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 나군에서 또 모집하는 학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무슨 특정 대학에 가나군으로 여긴 다 선발을 하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대학에 또 많은 애착이 있을 경우엔 동시에 같이 가군에 또 나군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가나다에 군별로 다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는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권으로 좀 이제 조여대학의 한번 군별, 계열별 모집 인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네. 인문, 또 자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랬을 때, 가군에보다 나군의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와, 나군이 많네. 그럼 나군에서 무조건 안정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야겠네. 라고 판단하면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선생님이 그냥 실내로 거기 빨간색 가군 인문 쪽에 있는 뭐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요 인원들을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그룹에
성적대가 좀 비슷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룹에 있는 대학들이 어느 군에 많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정시 지원을 생각해서 대학들을 알아보려고 할 때 절대 이제 하나의 대학만 알아보면 안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되죠. 여러 대학들을 좀 복수로 선정을 해놓고 내가 이제 가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 또 나군에서 지원, 다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그룹상에서 어디에 모집 인원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에 판단이 더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이제 활용 지표 부분이죠. 그래서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 또 등급 100분위, 등급 표준 점수,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원하는 대학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잘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뒤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인데 제가 고려대와 서울 연세대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 지금 탐구에서 이 100분위 점수를 이제 변환 표준 점수로 쓰는 대학이죠. 그래서 100분위가 활용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등급이라는 부분이 또 플러스가 된 부분은 그쵸, 영어의 등급 부분을 그죠,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해서 실제 영어의 반영 비율에 맞게 성적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시 모집 처음에 일단 주의사항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 지원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뭐를 자신이 이제 수시에 지원했는데 합격 또 불합격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또 종이 원서를 이렇게 접수하거나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또 홈페이지에 확인이 안 된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자기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지원은 모집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에 의한 설립 대학 또는 산업대 전문대의 경우는 모집군에 관계없이 그쵸,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샘플이 있죠. 특수목적 대학 중에 우리가 이스트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과학기술원들 대학들이 정시에 또 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또 이제 기타 서류까지 보는 학교도 광주과학기술원이 있고요. 뭐 대구 경북이나 한국과학기술원들도 역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물론 성적대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 보면 반영 비율이 나와 있는데 제일 우측에 가산점 보면 과학2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과학2의 10%의 높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2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실제 수능 응시자 현황 비교인데요.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졸업생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졸업생 인원이 증가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항상 13만 명대 유사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12만 명대가 나왔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재학생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감소 폭이 커서 비율 자체가 줄었죠. 자, 올해의 상황 한번 볼까요? 자, 2020년도 수능 71.7대 28.3이었는데요. 올해의 상황은 9월 모평, 그 다음에 실제 수능 접수 때는 70.2대 29.8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가 실제 예상도 해봤죠. 왜냐하면 그 접수 인원에 맞춰서 예상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1대 29.9로 해서 예상을 하고 한 43만 5천이 응시자가 43만 5천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쵸, 한 14,000 정도가 더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결시율하고도 또 영향을, 역대 최대의 결시율과 영향이 있고요. 근데 재학생과 이제 졸업생의 비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70.1대 29.9로. 그러면 이 결시생들이 또 우리가 졸업생 아이들이 고사를 보다가 더 빠져나간 인원이 많다? 그 부분은 아니고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만 5천. 아까 정시 모집 인원 봤었죠? 8만 명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이게 상당히 좁구나라는 부분. 그러면 나 정시로 가기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미 합격생들도 또 많이 빠지잖아요. 수시의 모집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학생 인구가 분명히 감소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모집 정원 자체가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 자체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학력인구 감소는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들의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학의 입결보다는 올해 입결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서 자신감을 좀 갖고 정보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영역별 응시 현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측에 이제 차이점으로 보면 올해 수학 가형 나형에서 전년도 맨 왼쪽 부분에 진한 볼드체의 글씨죠. 가형과 나형의 비율이 31.7, 64.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3.1대 63.5로 해서 가형의 실제 인원이 비율은 자체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 응시 인원은 한국사로 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사에 응시한 학생들이 성적표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1만 1034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탐하고 과탐의 비율에서도 차이점이 좀 생겼죠. 사회 과목의 이제 사탐의 비율은 51.8로 유사하지만 과학의 비율이 과학탐구 비율이 44.6으로 해서 조금 증가한 부분. 하지만 그러면 증가했으니까 이제 자연계 쪽에서 진학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수학 가형 쪽의 대학에서 진학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럴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응시 인원 자체는 줄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대학의 모집 정원이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성적의 하락폭이 나형 쪽과 또 사탐 쪽이 조금은 클 수가 있겠죠. 오히려 전년도보다. 근데 가형과 과탐 쪽은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영역별 응시 현황에서 사탐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응시한 거는 이제 생활과 윤리 과목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과목에 대한 증가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그리고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변별력이 있는 시험, 즉, 점수대 분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원점수 기준 해서 틀린 개수별로 해서 실제 백분위나 표점에 대한 구별이 확실하게 또 나눠졌던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왼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표현한 이 사탐 과목들은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법과 정치라고 되어 있네요. 저 부분은 또 정치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은 전년도하고 선생님이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놔둔 거로 이해가 되고요. 빨간색은 바로 만점인 50점만이 바로 1등급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곧 50점인 과목들이죠.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그렇죠. 또는 등급이 바뀌거나, 또는, 표준 점수에서 또 차이점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탐구 영역이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이점은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에서 그쵸 역전 현상이 지금 발생했죠. 예전에 이제 한 2년 동안 지구과학이 넘버 1 같죠. 즉 제일 많이 신청한 비율이 됐었는데 올해 생명과학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물리1, 물리2 의미 아시죠? 만점이 1등급. 컷이 되는 과목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또 뒤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과목별로 한번 응시 인원에 대해서 봤잖아요. 실제 성적이 나온 수능 영역별 분석입니다. 단 이 원점수는 추정치거든요. 실제 학생들의 원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1등급, 2등급의 원점수의 점수를 보면 점수가 떨어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부분. 올해 수능 최고점, 전년도 최고점 비교했더니 최고점이 올라가고 1등급 컷에 대한 표준 점수는 똑같고 그럼 그 얘기는 최고점과 1등급 사이에 간극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게 즉 상위권에서의 변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 의해서 점수대가 상위권에서는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학 가형입니다. 전년도하고 볼 때 먼저 원점수로 선생님하고 볼까요? 92, 84, 3등급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수학 가형에 대해서는 중위권 학생들이, 그렇죠?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었던 시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저 원점수가 차이점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최고점, 표준 점수의 최고점,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전년도는 약 6점의 차이였는데, 그쵸?
올해는 약 7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다만 표점 자체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137점으로요. 그래서 또 가형에 잘한 학생들이 또 유리한 상황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간극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국어의 표점, 아까 최고점이었던 144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에 의해서 또 극상의 대학들이 변별이 되고 또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국어 성적에 의해서 당락이 좀 바뀌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형이죠. 자, 나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점수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84에서 92, 76에서 점수가 오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나형은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전년도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나형 지금 자체 시험으로도 변별은 됐다.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137점 정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131점의 1등급 컷, 약 6점 정도의 간극이 벌어졌고,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무려 14점. 그래서 작년에는 수학 나형의 또 활용에 따라서 학생들의 당락이 또 가늠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영어입니다. 자, 영어 올해 쉬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활용한 수능 최저 등급을 뭐 적용하는 대학들을 썼다라고 그러면 아마 영어가 효자 노릇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12.66, 그 다음에 2등급까지 누적 비율도 29.14까지, 3등급까지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쵸? 역대 이제 절대평가 바뀌고, 영어 수능에서 가장 쉬웠던, 그래서 올해 뭐 국어와 또 변별력 있던 수학 시험에서 그래도 영어 성적들로 해서 아이들이 또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사입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3등급을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최저를 3등급부터 쓰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등급 이후의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3등급에서의 누적비가 전년도보다 또 올랐죠. 그리고 68%까지가 무려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큰 무리 없이 최저 등급을 또 만족할 거로 보여지고요. 정시에서 또 이제 한국사의 반영을 또 5%든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대학들이 3등급 이후에 만점을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정시 지원하는데 활용할 거로 보여지죠. 자, 이젠 탐구에 대한 유불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탐구의 선택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뭐 전년도하고 달리 또 만점이 또 1등급이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서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또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여기 이제 사회문화, 이렇게 8과목만 선생님이 담았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선생님하고 봐야 될 부분은 노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의 사회문화가 71점, 한국지리가 63점이죠. 이게 바로 뭐죠? 표점의 최고점의 차이점이 그쵸? 8점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 사탐 과목에서 최고 표점을 갖고 있는 만점이지만 만점의 최고 표점과 그 다음에 가장 최고 표점이 낮은 과목의 편차가 8점 정도가 벌어져 있다. 근데 전년도는 10점이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 그러면 유불리가 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48점 보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죠? 시험이 나왔을 때 하나 틀린 학생입니다. 근데 47점도 있어요. 왜냐면 48점이 지금 원전수 추정에 안 잡히는 경우는 선생님이 47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근데 이 하나 틀린 학생들이 받게 되는 표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 다르죠. 64, 63, 그쵸? 사회문화는 69, 가장 또 낮은 점수는 61점까지도 이렇게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쓰죠. 그래서 100분위에 따라서 새롭게 표준 점수를 부여해 주거든요.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이 48점 선생님하고 칠한 이 학생들의 받는 100분위를 한번 또 보세요. 100분위의 차이가 또 크죠. 사회문화는 99인데 가장 낮은 100분위를 갖게 되는 세계지리에서의 83. 그럼 이 100분위의 간극이 무려 16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럼 100분위를 보정해서 점수를 받게 돼도 유불리는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에서는 뭐 이젠 대학별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소수점에 의해서 당락이 갈리는데 반드시 이 점수 차이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죠. 탐구 상황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탐구의 최고 표점 지구과학 72점. 그 다음에 표점이 가장 낮은 과목은 물리 2 과목의 62점. 그래서 약 10점의 간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뭐 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만 전년도에는 한 8점 정도였어요. 최고점하고의 차이가. 근데 올해는 10점 정도에서 과학 쪽에서 사탐보다는 과학 쪽에서 유불리가 조금 더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럼 선택 과목에 따라서 변별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과목 내가 선택한 과목이 불리해라고 너무 단정짓기보다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조합이 좋을지에 대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48점 하나 틀린 학생들에 대해 받게 되는 표점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00분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100분위는 99에서 85까지의 상황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영역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8점으로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던 부분의 내용입니다. 작년 수능보다 감소했다라는 부분. 하지만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10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증가하였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과목 간 유불리가 조금은 사탐은 줄어들었고 가탐은 조금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정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성적에 대한 이해 부분도 좀 이렇게 다뤄서 얘기했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정시 지원의 이제 환경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